투데이 핫경제입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간한 민간 소비 회복 모멘텀에 대한 평가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소비는 2분기 들어서 전기 대비 0.1% 줄어들며 소폭 감소하고 7월에도 줄어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기 회복 기대감에 따른 수요 증가 효과가 꺾이면서 생겨난 수요 둔화 외에도 날씨 등 일시적인 요인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데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에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황금 연휴를 통해서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이를 수용할 경우 추석 연휴 개천절까지 총 6일의 연휴가 이어집니다. 추석 연휴 기차표 예매가 29일부터 사흘 동안 전화와 인터넷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매 대상은 추석과 개천절 연휴인 다음 달 29일부터 오는 10월 3일까지 운행하는 KTX와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열차입니다. 첫날인 내일은 65세 이상과 장애인만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철도 고객센터나 누리집을 통해서 모든 구간의 표를 살 수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위기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가 올해 상반기 330억 위안 약 6조 원에 이르는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기록했던 664억 위안보다는 적자폭은 축소됐지만 반기 기준으로 3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헝다는 28일 채권단과의 회의를 통해서 32억 달러 규모의 구조조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신용환입니다. 요즘은 전 세계가 단일 경제권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매일매일 전 세계 금리에 대해서 민감한 시대가 됐습니다. 지난주 세계 금융의 빅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잭슨홀 미팅이 있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필요시에 금리를 올릴 준비가 돼 있다라는 발언과 함께 다소 매파적이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취했었습니다. 잭슨홀 연설 이후 투자자들 대다수는 9월 달에 기준금리 동결 전망을 내놨습니다. 잠시 후 경제인사이트에서는 잭슨홀 미팅 결과 분석과 함께 앞으로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격적 오늘의 핫 이슈 분석해 보기 전에 영상으로 자세한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잭슨홀 미팅이 금리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분석해 주실 전문가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두 분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융 빅 이벤트라고 불리는 잭슨홀 미팅. 이 잭슨홀 미팅에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장과 경제학자 등 각국 경제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데요. 이 잭슨홀 미팅 과연 언제부터 시작되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잭슨홀 미팅이 과연 무엇인지 또 언제부터 시작됐고 그 연원은 어떻게 되고 실제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이 잭슨 홀 미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미국의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이, 그러니까 미국에는 연준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지역 연준이 있죠. 그 중에 캔자스시티 연준이 주최하는, 매년 한 번씩 주최하는 이제 통화 정책에 관련된 심포지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전 세계 중앙은행 관련자, 그리고 재무장관, 경제학자,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참석을 해서 통화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먼저 얘기하기 전에 좀 재미있는 얘기부터 시작하면 잭슨홀이라는 곳이 해발 1,900m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높은 곳에 있어서 네. 제가 작년에 참석하셨던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창용 총재께서도 고산병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다. 한라산 정상 높이네요. 맞습니다. 1900m. 그러니까 마치 한라산 정상에 인구 한 10,000명쯤 사는 동네인데 거기에 여름 8월이 되면 이렇게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모여서 이제 사람들이 통화정책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시작은 1978년입니다. 네네. 처음에는 미국의 농업정책 관련된 얘기들을 시작을 하다가 1986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통화정책에 관련된 얘기들을 하면서 점점 외연을 확장하고 원래 미국 사람들만 참석하다가 이제 외국에 있는 참가자들도 오게 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전 세계 중앙은행 중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개최가 되는 곳이 또 미국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의 통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여기서 이슈가 되고 있고요. 유명해진 계기를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만 2005년에 인도 중앙은행 총재인 라구람 라잔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렇게 되다가 이거 금융위기 올 것 같은데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와서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되었고요. 예. 그리고 사실 그 이후에 보면 사실 미국에서 그럼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누가 이 금융위기의 해결사냐라면 그 해결사로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들어온 네네. 거죠. 그래서 연준에서 어떤 정책을 하는지가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큰 관심사가 돼서 네네. 점점 더 중요한 이벤트로 거듭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세지고 있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그냥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사실은 최근 들어서는 전 세계 경제,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금리 결정이라는 것이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네. 때에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사실 연준이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해 중에 하나였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렇게 긴축을 아주 급박한 속도로 했었고 네네. 그것에 따라서 전 세계 경제가 휘청휘청했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 연준의 결정이 어느 때보다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시점에서 잭슨홀이 열렸다. 그리고 7월의 금리 결정과 9월의 연준의 금리 결정 사이에 어떻게 보면 그 딱 중간에 있는 네네. 거거든요. 그래서 연준의 마음을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엿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잭슨홀에서 이제 가장 그 주목을 받은 사람은 뭐니 해도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일 텐데요. 2%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목표치는 고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올린다는 건지 아닌다는 건지 잘 감은 안 잡히지만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그래도 충격은 좀 덜했다라는 평가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평이했다라는 이제 총평을 네. 내릴 수밖에는 없는데요. 그 네. 이유가 실은 두 가지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자세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첫 번째는 실제 잭슨홀 미팅이 열리기 한 5일 전쯤에 미국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두 가지 포인트가 보도가 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중립금리를 이번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올릴 수 있다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타겟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현재 2%인 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할 수도 있겠다라는 게 유력 언론 두 곳에서 나오게 되니까 만에 하나 실질적으로 이것이 잭슨홀 미팅에서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시장금리, 채권금리는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네네. 네, 한 4.5, 4.75,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었는데 실제 오픈이 되고 나서는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고수하겠다. 중립금리에 대해서도 알 수 없는 거, 상향 조정 이런 건 전혀 없어서 그 두 가지 우려를 완전히 해놨고요. 필요할 때 긴축하겠다, 인플레이션 여전히 높다 이런 말을 왜 평이하다고 해석하냐면 네네. 이건 늘상 해왔던 말이었고 네. 작년 잭슨홀 미팅에서는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모습이었냐 한 7분 동안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금리 이제 올릴 텐데 고통을 감내해라. 네. 그래도 내가 물가를 네. 때려잡겠다라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예. 다중인격자처럼 변신해가지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년 잭슨홀 미팅의 그 말 이후에 60억 달러, 그러니까 7천조가
미국 시장에서 사라졌죠. 네. 이제 대폭락이 오게 됐었는데 올해는 저렇게 평이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신중하게 금리 인상, 추가 긴축에 대해서는 고려하겠다라는 립 서비스까지 해줬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최초로 보도한 기자들은 매파적 파월 여전히 금리 인상 이러다가 네네. 이틀, 3일 지나고 나서는 지금 이틀 후에는 굉장히 비둘기적이었다. 네. 네, 라는 식으로 이제 시장 해석도 엇갈리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매둘기로 시작은 이제 매에서 시작해서 뒤는 그렇죠. 매둘기가 그런데 돼서. 비둘기 총평은 비둘기에 가깝죠. 네, 이번은 이미 전반적으로 예상된 보면요. 범위 네, 내에서 했으니까. 이제 발언이 네. 있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발언 지금 정철진 평론가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뭐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어떻게 하고 등등 여러 가지 발언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평이하게 그렇게 했다. 9%까지 치솟았던 물가 상승률을 지금 3%대까지 하락했다는 점을 들어서 이제 혹시나 이번에 긴축을 완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예상도 있긴 있었는데 꽤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왜 이 한 발 물러서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아직도 목표치까지 갈 길은 조금 남았고, 그리고 저희가 보통 그것을 레스트 마일, 마지막 1마일이라고 부르는데 네네. 뭐냐면 한 3% 정도에서 마지막에 연준의 목표치인 2%까지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든 과정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작년에 잭슨홀 발언을 할 때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9% 이럴 때에는 상대적으로 목표 설정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설정은 쉽다는 건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고요. 수단은 상대적으로 명확합니다. 네. 금리를 올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금리를 올리고 고금리가 지속되다 보면 인플레이션이 그리고 내려오다 보면 목표 설정은 이제 마지막 1마일을 가는 거다라고 되는데 그것을 달성하는 수단이 점점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경제를 어느 정도 경기를 희생시켜가면서 인플레이션을 달성해야 되는 게 마지막 과정인데 어느 정도를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제를 희생시킬지를 고민해야 되는 그 과정이라는 게 결국은 최종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에 대한 판단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그 최종 금리 수준을 어느 정도 오래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판단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의 판단은 우리가 얼마나 빨리 금리를 올릴지에 대한 판단이었다면 그리고 우리 정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시장이 굉장히 놀랐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에서 멈춰서 어느 정도로 길게 꼬리를 가져갈지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연준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복잡한 이거 물가 잡는다고 하다가 경기가 갑자기 추락하면 어떡하지? 물론 최근까지 미국 경제는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모르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연준의 고민이 굉장히 깊은 것이고 마치 축구 경기로 보면 한 3대2쯤으로 이기고 있는데 후반 한 5분 정도 남은 상황. 그래서 아직 게임 끝난 거 아니야라고 그 주장은 계속해서 선수들을 독려해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 정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라스트 같습니다. 마일에 이제 근접해 있긴 한데 네. 계속해서 약간의 경고, 긴장감을 주고. 네. 근데 이번에 주목받았던 게 좀 전에 평론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중립금리에 대해서 언급만 하고 대충 이제 뭉뚱그려 넘어가는 그런 어떤 모양새였거든요. 중립금리가 무엇이고 왜 그렇게 입장을 취했는지 한번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중립금리라는 가장 쉽게 생각하시면 금리를 올리면 보통 경기가 식습니다. 네. 그리고 금리를 내리면 경기가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경기가 뜨거워지면 보통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요. 경기가 식으면 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면 중립금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지도 않고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지도 않는 정도의 딱 그 정도의 금리를 중립금리라고 하는데요. 이게 최근 들어서 왜 각광을 받고 있냐라고 주목을 받고 있냐라고 생각해 보면 미국의 경제에 대한 퍼즐 때문입니다. 네. 어떤 퍼즐이냐? 아니 연준이 2000년대 이후로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이렇게 올렸는데 네. 작년 잭슨홀 이전에 2.5였던 게 지금 5.5, 1년 만에 3%가 올라갔는데 미국 경제가 버틴다는 거죠. 네. 그러면 미국 경제가 버틴다는 건 지금 우리가 높인 금리가 충분히 높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 충분히 높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중립금리 대비 충분히 높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중립금리라는 것이 즉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지도 않고 떨어뜨리지도 않는 이 금리라고 하는 게 올라온 거 아닐까? 이게 뭔가 경제 구조에 따라서 변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이 중립금리가 올라와서 지금 미국 경제가 5.5까지 금리를 가져갔는데도 중립금리가 올라와 버리면 상대적으로 그 차이가 크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미국 경제가 식지 않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현재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식지 않고 있는 미국 경기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 그런 네. 수단으로서 중립금리를 주목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준 의장이 이거 중립금리 올라간 거 아니야라는 반응을 혹시 그런 얘기를 해줄 것을 또 금융
이나 이 민간에 어떤 계신 분들, 경제 관련된 분들이 좀 기다렸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상황은 저희가 이제 체크를 해봤고 매파로 시작해서 약간 최종적으로는 비둘기에 가까운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지만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금리를 올릴 준비가 돼 있다라면서 약간의 추가 긴축 가능성도 내비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제 저희가 봐야 될 게 금융시장의 반응일 텐데요. 국내외 금융시장 반응 어땠습니까? 딱 하나만 보라면은요. 네. 뭐 경제적으로든 투자적으로든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지금부터 볼 지표는 미국의 10년 만기, 이 10년물 국채 금리 이거 하나만 보시면 저는 이게 일위관지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아주 더 결론을 내리면 이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부터는 경제 위축, 주식 부동산 망한다. 네. 이게 다시 떨어지면 예. 여기서부터 숨통이 트인다 이렇게 보여지면 될 것 네, 같은데요. 자,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 추이가 나오고 있는데 저 4% 레벨은 위험한 레벨이에요. 네네. 4.2, 4.3 레벨은 연초에 미국의 은행들 망할 때 하고 유럽의 크레딧 스위스 망할 때 그 금리 레벨이었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은 8월 초반부에 갑자기 9일 기점으로 튀어오르게 되죠. 네. 저게 왜 그렇게 된 거냐? 앞서 말한 것처럼 보도들. 중립금리에 대한 상향을 언급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올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시장 금리가 저렇게 뛰어 올랐습니다. 네네. 지금도 오니까 한 4.2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예, 4.2에서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고는 있는데 지금 보면 8월 25일에서 더 이제 튀어 올라가게 됐었던 그림인데 자, 저게 왜 중요하냐면 실질적으로 현 상황에서 이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린다라고 하면 네. 어쩔 수 없이 시장 금리도 따라 올라갈 겁니다. 네네. 예, 그러면 앞서 제가 위험한 레벨이라고 했던 저 4.2, 4.3을 또 건드리고 네네.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글쎄요, 뭐 자산 시장은 버틸 수가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가장 원하는 모습은 금리 인하가 아니라 여기에서 계속 동결이죠. 무슨 네. 핑계를 대도 동결, 9월에도 동결, 11월에도 동결을 해주면 시장 금리는 먼저 떨어질 겁니다. 네. 왜냐, 얘가 못 올리는 걸 아니까 못 올리지 못한다면 내릴 일만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 금리가 빨리 떨어져서 다시 3%대, 3.5까지 떨어지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떨어지겠죠. 네. 주식에 대한 메리트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 10년물 금리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앞서 인플레이션 목표치, 뭐 중립금리 상향 네. 그 두 가지를 했다면 만에 하나 시장금리 말했다면 시장금리는 당장에 4.5 이상 뚫고 갑니다. 네. 그게 좀 더 나가면 10년물 금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네네. 중립금리 더하기 인플레이션 목표치 더하기 텀 프리미엄 이렇게 구성이 네. 돼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뭐 여러분 모르셔도 되는데 중립금리 올려요. 네. 하고 인플레이션 목표치 올려요. 그럼 기본적으로 10년물 금리는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떨고 있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시장이 하루 사이에도 요동을 쳐다가 네. 일단은 이제 잠잠해졌고요. 지금 한 4.2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볼 거는 과연 언제 4.5%를 깨고 3%로 내려오는지 아니면 다시 이게 올라서 네. 4.3으로 가는지라는 것이고 제롬 파월의 말은 실은 말이잖아요. 네네. 근데 시장은 더 빨리 알고 더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제 앞으로 10년물 금리를 계속 보는데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은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시장이 먼저 떨어지네. 4%에서 3%대로 막 금리 10년물 금리가 떨어지네. 이거는 파월이 어떤 말을 하든 네. 이미 시장은 너네는 금리 못 올려를 알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10년물 국채 금리만 아침부터 확인하셔가지고 이게 3자를 다시 보여준다. 네. 다시 주식하셔야 돼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네, 가장 간단한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에 대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저희가 계속 지금 분석하고 있지만 매파적인 어떤 매파적인 긴장을 야기하는 그런 발언도 꽤 있었는데 큰 영향은 못 미쳤다라는 게 대체적인 지금 분석인데 국제금융시장 또 우리나라 증시 등등등 영향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잭슨홀의 영향은 이미 다 시장에 반영된 거 아닌가라고 선반영됐다. 그러니까 그리고 잭슨홀 이후에도 사실은 지금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굉장히 새로운 게 없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7월에 했던 FOMC 미팅 연설문을 그대로 다시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네. 하나 정도 차이는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 그 저희가 코어 인플레이션, 근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인플레이션 중에 이제 식료품과 에너지를 뺀 거, 이거를 파월 의장이 계속 세 개로 쪼개서 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상품, 저희가 사는 물건, 두 번째는 주거 서비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비주거 서비스인데 이 비주거 서비스가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서비스 중에서도 가장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그래서 임금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가 이 비주거 서비스 부분인데 네. 파월 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것만큼 안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잭슨홀에서는 여기서도 우리가 되게 인커리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연준이 하고 있는 일을 조금 치열업 해주는 네.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매파적인 느낌도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장이 그렇게 많이 안 놀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저는 이것들이 생각보다 빨리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잭슨홀의 네. 영향은. 그러면 앞으로는 뭐냐?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싶은 연준의 마음이 9월에 어떻게 발동이 되는지, 또 11월에 어떻게 발동이 네. 되는지가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연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몰라. 데이터가 나와봐야 알아. 네네. 우리는 데이터 보고 판단할 거야라고 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저희도 아마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향후에 미국의 노동시장 데이터, 네네. 미국의 물가 데이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저희가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 특히 뭐 투자를 하실 때도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향후에 이제 9월 달, 10월 달 쭉 앞으로 전개될 금리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종 실물 경제 지표들이라든지 각종 노동시장, 뭐 소비 여러 가지 이제 지표를 보고 결정한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실제 이제 파월 의장도 그런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앞으로 이제 이렇게 지표를 보고 판단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미국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을 텐데 그 지표에 대해서 변화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또 이번에 잭슨홀을 제가 비둘기라고 이제 해석했던 이유가 여러 코멘트 중에서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앞으로 물가를 보기는 보는데 우리 교수님도 이야기했지만요. 근원 PCE, 네. 코어 PCE 물가를 주목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헤드라인 CPI, 뭐 코어 CPI 얘기하잖아요. 그냥 나오는 소비자 물가, 또 근원 소비자 물가. 이 근원이라는 뜻은 유가와 곡물 가격을 뺀 나머지들의 물가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앞으로 근원 PCE만을 보겠다라는 거는 유가가 다시 $100 가든 네. 곡물가가 슈퍼 엘니뇨로 올라가든 그거는 일단은 자기는 안 보고 네. 그 두 개를 뺀 저 근원 PC, 저기는 지금은 CPI인데 PCE는 품목이 훨씬 더 많아요. 네. 근원 PCE 물가를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원 PCE 물가는 지금 세 조각으로 나눠봤을 때 두 개는 왕창 떨어지고 있어요. 네. 상품 가격도 떨어질 조짐 보이고 렌트비도 떨어질 조짐 네. 보이고 마지막에 지금 근원 PCE가 저기 안 떨어지고 있는 게 네. 서비스 물가거든요. 네. 임금이 높아가지고 저 물가가 지금 짱짱하게 버티는데 네. 네. 저는 그 마지막 남은 임금도 임금 상승률도 이제 주춤해지면서 저 서비스 물가까지 떨어지게 되면 굉장한 왜곡이 나올 것 같거든요. 즉 헤드라인 CPI는 높게 다시 나오고 전체적인 물가는 나오지만 연준이 보겠다는 유가와 곡물가가 뺀 저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은 저는 빠르게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연준이 쉽게 금리를 못 올릴 거다, 동결할 거라는 말씀을 드린 것도 근원 PCE 보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근원 PCE가 계속 떨어지면 큰 명분이 생기죠. 네. 그렇다면 앞으로 연준이 9월이든 11월이든 근원 PCE가 떨어졌잖아. 근원 PCE가 떨어졌잖아라는 그걸 핑계 삼아서 저는 동결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아마 이걸 아는 시장, 특히 채권 시장의 채권 금리 아까 우리가 봤죠. 그건 더 빨리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저한테 너가 근원 PCE가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 네. 그건 교수님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노동 시장이 망가지느냐 안 망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노동 시장이 흔들리는 조짐이 보이면 그야말로 배드 이즈 굿입니다. 야 드디어 노동 시장 깨지네. 네. 드디어 신규 일자리 줄어드네. 드디어 임금 상승률 네네. 꺾이네라고 하는 순간 긴축은 완전히 사라지고요. 돈은 다시 자산 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죠. 아까 이제 10년물 금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를 더 보신다면 근원 PCE 물가 요게 떨어지는지를 봐야 되고 이 근원 PCE 물가를 또 더 앞서 보는 건 미국의 노동 시장이다. 이렇게 세 개 3단 논법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실제 같습니다. 실업률도 약 한 3.5% 거의 뭐 자연 실업률이라고 할 정도로 안정화돼서 네. 흘러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노동 네. 시장도. 맞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많은 그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그래서 그런지 다음 달 그 금리 인상은 요번 이
잭슨홀 미팅 이후에 이걸 보니까 없을 것 같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전망하던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앞으로 이번 주에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목요일 날 밤에는 근원 PCE 물가가 나옵니다. 7월 근원 PCE가 나오고 9월 1일이 되면 이제 미국의 8월 비농업 부분 노용 시장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특이하게도 이번 주 후반에 두 개가 나오게 되거든요. 고용 지표 하나, 물가 지표 하나. 이게 큰 우리에게 함의를 줄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여기에서 기대 이상으로 근원 PC 지금 높게 잡았더라고요. 네. 그게 전망치보다 낮게 나온다든가 고용 지표를 발표했는데 이게 뒤통수를 칠 만큼 나빠졌네라는 이런 신호가 나오면 이때는 슬퍼할 게 아니죠. 네. 매드가 굿이니까 네. 아마 그 다음 주 주식시장은 상당히 화랑을 뛸 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에서 끝이 아니라 결국은 이번 주 후반에 나오는 두 가지 지표까지 확인하신다면 큰 틀에서 이번에 잭슨홀 관련한 부분은 다 총정리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난주에 있었던 잭슨홀 미팅과 그에 있었던 수많은 발언들 그리고 그게 각종 국제 금융 시장에 미친 영향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이번 잭슨홀 미팅은 큰 이변 없이 치러졌다는 그런 평가였습니다. 이제 금리 결정까지 경제 지표에 더 주목하게 되고 경제 지표 변화가 관건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경제 지표를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지, 국내 금융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준비된 화면 보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잭슨홀 미팅으로 인한 우려라든지 충격은 이제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새로운 경제 지표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좀 전에 평론가님 말씀 주셨지만 8월 고용 지표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왜 중요한지 한번 분석 부탁드립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용이 나빠져야 임금이 꺾이겠죠. 네. 하고 사람들이 다시 노동에 대한 욕구가 강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미국이 왜 저렇게 높은 고금리에도 뭐 노용 시장이 짱짱하고 왜 취업하려고 하면 이렇게 취업이 쉽냐? 실질적으로 일을 안 해서 그렇거든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노동 시장에 수요 공급이 있는데 사람은 필요를 하는데 일하러 사람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일하러 왜 안 나갔느냐? 살펴보니까 지금 초과 저축이 많더라. 네. 코로나 때 지원받았던 이런 돈으로 그냥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굳이 지금 나가서 일을 안 해도 먹고 살만하다. 네. 그런데 지금 체크를 해보니까 그 초과 지출이 다 동이 나는 시기가 한 4분기 정도, 10월부터면은 이게 확 꺾일 것 같다. 네. 근데 보통 완전히 통장이 바닥이 날 때 일하러 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8, 9월에는 이미 사람들이 일하러 나갈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왜 고용이 중요하느냐? 지금같이 임금이 계속 높게 되면 당연히 물가도 높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빨리 고용 시장이 망가져서 너도 나도 막 일하려고 해가지고 임금이 쭉쭉쭉쭉 떨어지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되면 이제 서비스 물가가 확 떨어지게 되겠고 그럼 물가가 떨어지겠다라는 이런 로직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고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네. 계속해서 파월 의장은 나는 모르겠고 데이터 보고 할게. 그럼 그 데이터 뭐가 먼저 나오냐? 네. 고용 시장이 먼저 나오는데요. 네. 자, 지금 고용 지표 나오고 있는데 ADP 민간 고용은 저게 왜곡이 많아요. 그러니까 ADP 민간 고용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찐은 아닙니다. 저 두 번째 있는 게 진짜예요. 네. 비농업 부분의 신규 고용인데 지금 8월 예상치가 16만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저게 한 15만 밑으로 정도만 나온다면 네. 시장이 나쁜 거잖아요. 네, 신규 고용이 줄었는데 시장은 환호할 겁니다. 네. 실업률은 글쎄요, 좀 뭐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알고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이
뭐 15만 명 밑으로 나오는지 아닌지가 저게 네. 이제 9월 1일이거든요. 저게 하나가 있겠고 이번 한 주 뒷부분에 뭐 일정이 아까 있는 것 같은데 좀 보면 앞서서 8월 31일에는 네네. 얘기했던 7월 PCE 물가가 예. 예, 나올 겁니다. 진짜 순서를 보면 이제 8월 30일 날 보면 ADP 민간 고용 보고서인데 저거보다는 2분기 경제 성장률 네. 저 확정치 저거가 또 하나 중요하고 31일에는 첫 번째 있는 7월 PCE 물가 지수 그리고 9월 1일에는 8월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 증감. 저게 이제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라는 네, 네. 거거든요. 그래서 30일, 31일, 9월 1일 이겁니다. 네, 네. 저 세 개에 따라서 네. 실은 다음 주 주식시장의 향방이 갈라지게 될 텐데 저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9월 1일 예, 노동시장이 노동시장 고용 지표. 역설적이지만 네네. 나빠지기를 바라야 되겠죠. 주식하시는 분들은. 네. 네, 지금 자료 화면에서 보셨듯이 줄줄이 다음 주 내내, 이번 주 내내 미국의 각종 지표들이 발표됩니다. 이런 고용 지표에 또 주목을 하고 다른 경제 지표들에 대해서도 물가라든지 이런 지표들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월 의장이 기존에 데이터를 보고 향후에 결정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고용 지표 말씀 주셨는데 예를 들어 물가라든지 이제 앞으로 발표될 줄줄이 여러 가지 지수들이 있고 지표들이 있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전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번 예를 들어 9월 달에 금리 인하 전망 인상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지금 나오는 숫자로 봐서는 한번 기다리자. 한번 우리가 통화 정책이 이제까지 또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우리 7월에 한번 기다린 것처럼 9월에 한번 또 기다리면서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좀 보자라고 9월에는 할 것 같고요. 실제로 시장에서 지금 예측하는 것이 한 8대2 정도로 동결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시장 예측치로 보면 11월이 더 관건인데요. 11월에는 비등비등하게 한 뭐 4대 4.5 정도로 네네. 지금 올릴 거다라고 하는 예상이 많은데요. 네. 그것도 아까 우리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데이터들이 쌓이면 왜냐하면 이번에 파월 의장이 잭슨홀에서 발언을 한 것을 보면 2번 인플레이션 데이터 잘 나왔다고 우리가 그거를 기조적인 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한 2번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2번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앵커께서 누군가 새로 출연자를 봤는데 첫 네. 번째 잘했어요. 네. 두 번째 잘했어요. 네. 그럼 두 번째까지 잘할 수 있지. 세 번째 잘했어요. 그때부터는 좀 믿으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데이터가 그렇게 쌓이게 되면 아무래도 파월 의장도 야 이게 일시적이 아니고 기조적으로 뭔가가 떨어지는구나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물가가 떨어지는데 내가 금리를 올려? 이것은 어불성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네. 봤을 때 한 11월 정도쯤에는 만약에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쯤에는 우리가 이 상태로 봤을 때 물가가 잘 떨어지고 있고 노동시장도 식고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는 당분간은 추가 금리 인상보다는 우리가 조금 무게중심을 동결 쪽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겠다라는 발언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 네. 예, 그렇게 됐을 때는 아마 이제 시장에서는 드디어 최종 금리가 확인이 됐구나. 라스트 마일에 거의 왔구나. 네, 거의 왔구나. 네, 네. 최종 금리는 왔고 이제 결국은 그 다음부터는 연준이 얼마나 오래 이 금리를 지속할지, 즉 인하가 언제 있을지에 네. 대해 얘기를 할 건데요. 네. 2000년대 이후 데이터를 보면 평균적으로 마지막 금리 인상이 있은 후로 한 11개월 이후에 인하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됐을 때를 보면 사실은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9월에 안 올리고 11월에 안 올리면 언제가 그럼 마지막 올린 거지? 그러면 7월이 될 것 네, 같은데요. 네, 네. 8월이 되겠죠. 네, 네, 네. 네.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서부터 11개월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제가 좀 어폐가 있는 것은 지금은 연준이 아직 올릴지 말지 결정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 11월쯤 제가 그런 얘기가 만약에 나온다면 우리는 앞으로는 인상보다는 동결쯤으로 가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그때부터 아마 세는 것이 더 합당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는 한 내년 3분기에서 4분기로 넘어가는 정도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 같다. 처음 금리 인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연준의 멤버들이 투표를 하는 멤버들이 3, 6, 9, 12 이 네 달에는 전망치를 내지 않습니까? 네, 네. 자신들이 생각하는 내년의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고 후년의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정철진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를 봤을 때 내년 말 전망치가 6월 기준으로 전망치를 보면 내년 말에 한 2.6, 2.5 코어랑 헤드라인 둘 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여쭤보실 수 있죠.
아니 2% 간다고 그랬는데 2%안 갔는데 그럼 금리 내릴 거야? 아닙니다. 2%에 갈 수 있는 사인을 보면 금리는 내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 한 3분기에서 4분기 정도 사이에 금리 인하를 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 3분기에서 4분기 정도. 만약에 9월도 안 올리고 11월도 안 올리면 거의 라스트 마일에 가까이 와 있다라는 그런 어떤 신호로 볼 수 있겠다라고 분석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금리 등등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그런 가운데 가장 관심 있을 분들은 아마 주식 투자, 증시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심 있는 분들일 겁니다. 미국의 러몬드 상무부 장관이 27일부터 30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중국과 상당한 경제 전쟁을 이제 치르고 있는데 이미 방문을 했죠. 수출 규제 조치 등에 대한 그 현안에 대해서 중국 측과 깊이 있게 논의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미중 갈등이 정말로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과연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글로벌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제 중국에 가서 그동안 긴장 모드에서 조금씩 이렇게 서로 풀려는 노력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소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을 좀 보면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좀 만난다 해서 첫 번째 간 사람이 블링컨 국무장관이었죠. 그냥 소득도 없이 돌아왔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간 사람이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갔었고 네. 이때는 좀 뭔가 있을 줄 알았고 저도 기대를 했었는데 오히려 갔다 와서 중국에서 디플레에 대한 신호 많이 나오고요. 네. 지금 가장 위험한 게 중국 위안화입니다. 네. 위안화 약세인데 이게 7.3 위안까지 갔어요. 그리고선 이번에 간 사람이 러먼더 상무부 장관인데 3대판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상무부 장관은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가기 전부터 뭐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었던 중국 기업들도 풀어주고 뭐 네네. 중국도 여기에 화답을 하고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상무부 장관이 어떤 협의를 맺고 올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이기는 한데 여기서 만약에 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밀어붙인다. 그럼 중국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보자면 제가 위안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7.3 위안에서 중국의 위안화가 더 약해진다. 그럼 이제 중국은 마지막 수단밖에 없습니다. 네.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국채. 팔아야 되고 네네. 이제 전면전이죠. 네네. 국채를 팔면 국채 금리가 간신히 잡아놓은 게 또 튀어오를 겁니다. 네. 그럼 여긴 미국한테 돌아 부메랑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저는 이쯤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뭐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바뀌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네. 이제 미국도 내년 11월이면은 대선 아닙니까? 네네. 이제 곧 연말부터는 선거 국면에 가고 있어요. 네. 민주당 정권도 지금 이대로 가면 트럼프가 뭐 거의 압도적으로 당선이 지금 현재 여론조사 현재로서는 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여기에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경제겠죠. 그런 차원이라면 중국을 저렇게 망가뜨려서는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상무부 장관에서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제 그동안 했었던 압박을 좀 뭐 줄여준다든가 네네. 하고 더 중요한 건 미국에서 앞서 우리가 금리 얘기를 계속했는데 긴축만 더 세게 안 해도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예, 네. 그런 어떤 숨통도 트일 수가 있겠고 만약에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된다면 우린 두 가지 관점으로 좋습니다. 네. 첫 번째는 무역 수지에 큰 폭의 개선이 있겠죠. 네. 예, 지금 그리고 두 번째는 환율 측면에서도 우리가 위안화와 원화가 동조화되기 때문에 위안화가 이쯤에서 다시 강세가 된다면 원달러 환율은 빠르게 이제 또 떨어지게 되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서 원화 강세가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러먼도 상무부 장관 돌아가고 나서의 뭐 결과 발표. 근데 이 결과 발표도 공식적으로 안 나오고요. 네네. 시장에서 말해줄 겁니다. 아하. 뭐 상해 증시가 튀어오른다든가 네. 위안화가 강세로 보인다든가 그걸 확인하시면 아 이번엔 성과 있었구나. 네네. 이렇게 역설적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3세판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제 세 번째는 성과가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조금 네. 번외로 뭐 헝다가 이제 파산보호 신청하고 그에 대한 논의를 이번 주에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의 영향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부동산이 망가지고 망해졌을 때 두 가지 패턴으로 망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지난 2008년 서프라임 모기 사태처럼 다 열광하고 있다가 버블이 빡 꺼져가지고 네. 뒤통수가 맞고 그게 금융기관으로 옮겨붙고 금융기관에서 팔았던 파생상품에 옮겨붙고 이제 이게 위험한 건데 네. 중국이 지금 헝다, 완다 이번에 비구이 위안까지를 보고 있으면 이 거품을 깬 주체가 공산당이거든요. 네. 예, 중국 정부가 이거를 인위적으로 깨 부숴가지고 네, 네. 간 겁니다. 이랬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패턴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네네.
괜찮다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중국 부동산의 위기는 솔직히 말해서 알고 있는 위기, 네. 예, 뒤통수 치는 위기도 네. 아니고요. 이게 금융권에 옮겨 붙더라 하더라도 큰 문제가 리먼 같지 않다는 게 네. 리먼 때는 미국의 부동산 모기지 상품을 전 세계가 다 갖고 있었는데 중국은 없어요. 달러화 네, 표시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분명히 큰 위기는 하나 중국의 계획 경제 하에서 망가뜨린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에 네, 네, 네. 저는 지금 정도의 충격적으로서 일단은 뭐 피해갈 수,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위험하나 네, 네. 여기서 꼬꾸라질 그럴 악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네. 3세판째 이제 협의에서는 좀 미중 관계에서 어떤 그 경제적인 실익이 양측에 조금 더 있을지도 한번 기대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10년 장기 그 국채 이자율에 대해서 집중을 해봐야 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변수, 중국 변수, 뭐 여러 가지 국채 금리에 대한 변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증시 변동성도 계속 커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국내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교수님 한번.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부터 한 11월까지의 구간이 어떻게 보면 아주 많은 부분의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되는 구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움츠리시면서 데이터들이 이제 공개가 되는 대로 그 방향성대로 이제 움직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반도체 관련된 주식이 전체 뭐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관련돼서 굉장히 높은 부분인데요. 지금 반도체 경기도 사실 살아난다 하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더뎌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다 중국과 관련이 있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통화 정책, 그다음에 미중 간의 갈등 국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풀려나가는지를 좀 당분간 한두 달 혹은 두어 달, 세 달 정도 보시고 그러면서 서서히 움직이시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잭슨홀 미팅이 끝나면서 한숨을 돌린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은행입니다. 이번에 이제 5번 연속으로 이제 금리를 동결하면서 어느 정도 한숨을 돌리고 했는데 당연히 이제 민감하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켜봐야 되겠죠. 그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뭐 추가 금리 인상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 계속 고민이 많을 텐데 앞으로 이번 잭슨 미팅 결과에 따라서 한은의 금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선은 한시름 놓은 것 같은데 그 한은의 지금 당분간의 금리 결정에는 패스에는 경로에는 크게 저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한은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왔다 정도로 저는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본인들이 원하던 방향으로 결론이 나왔으면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앞으로 갈 텐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반대로 얘기하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 수많은 이유와 금리를 내려야 되는 수많은 이유가 지금 서로 충돌하고 있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딜레마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중에서도 미국의 통화 정책 부분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혹시라도 제가 말한 부분이 맞는다면 네네. 앞으로 미국의 통화 정책에 관련된 불확실성들은 점점 거쳐가고 그 얘기는 우리의 통화 정책이 조금 나아갈 수 있는 뭔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늘어날 거라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결국은 올 내내는 조금 동결 방향으로 가다가 연준에서 이제 마지막 시그널이 나오고 우리는 이제 여기가 금리 상단인 것 같아라고 하는 시그널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국내 경기 상황이나 국내 물가 수준 상황 그리고 국내 금융 불안정 상황 뭐 예를 들어서 가계부채 문제들이 최근에 들어오고 있죠. 여기다가 환율 상황까지.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시나리오에서는 환율 상황은 조금 숨통이 트이겠죠. 왜냐하면 연준에서는 어쨌든 간에 우린 여기서 이제 멈추려고 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환율이 조금 이제 숨통이 트일 테니까 그러면 나머지 세 가지 물가, 경기 그리고 이 가계부채 등의 이 금융 불안정 상황을 보면서 올릴지 내릴지를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은 올리는 방향보다는 그러면 내려야 되는 방향이 좀 존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내 경기가 워낙 안 좋고 네. 그다음에 가계부채 문제가 지금 튀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셔요? 한국은행의 앞으로의 금리 인상이나 각종 행보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내놓은 경제 성장을 전망치 했다 이러면 인하해야죠. 네. 본인은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내려놓고 금리를 동결한다는 게 네. 넌센스이긴 한데 내리지 못하는 그런 딜레마는 우리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좀 의외로 한 번 정도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그게 공공요금이 약간 걸리거든요. 네. 지금 공공요금을 잡아도 너무나 억지로 잡아놔가지고 네, 네. 이게 한 번에 정상화될 때 물가를 한번 확 키워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때 정도 한 번 아니면 계속 동결 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런 거 늘어나는 거는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그게 네, 딜레마고요. 올렸을 예. 네. 근데 2분기 보면 지금 14조가 늘어났거든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즉 이게 무슨 얘기냐? 얘기가 길어지는데 2분기를 놓고 보면 기준금리는 그대로였는데 시장금리가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대출을 막 받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시중금리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준금리 자체로서는 그냥 동결 혹은 1회 인상 이 정도로 가지 않을까 봅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이나 잭슨홀 미팅 포함해서 글로벌 그 금리에 대해서 민감하게 보고 있지만 우리 정부도 예외 없이 촉을 세우면서 그 대응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간 전문가, 특히 이제 거시경제 전문가들이죠. 글로벌 애널리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분석 전문가들이 같이 이제 우리나라 정부의 관계자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 정부 시장 경제 전문가들 어떻게 협력을 해나가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마무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정부는 룰을 세팅하는 심판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네. 정작 이제 플레이어들은 기업들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경제가 지금 당면한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경제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의 갈등에서 결국 우리는 수출 구조도 다변화해야 되고 그동안 못했던 구조 개혁도 해야 되고 아주 여러 가지 중장기적 과제도 지금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정부랑 시장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그래서 조금 더 자주 만나고 그리고 시장에서 어떤 것들을 원하고 정부는 어떤 면에서 치어리딩을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전 정부와 좀 다른 점은 기조 자체가 시장이 잘할 수 있도록 정부는 뒤에서 뒷받침해주겠다라는 게 이전 정부와 지금 정부의 기조의 차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시장을 잘 치어리딩 해줄 수 있도록 자주 만나시고 네. 그리고 자주 대화하시고 방향을 설정하시고 네, 네.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시장 전문가 입장에서 과연 정부와 이 어떻게 글로벌 금융 이런 변동사항, 변동성 등에 대해서 협업하고 대응해 나가면 좋을지 한번 의견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통화 정책은 한국은행의 책무고요. 정부는 재정 정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가장 걱정되는 거는 당장 10월부터 소상공인 분들 이제 원리금 유예가 끝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이자를 내야 되고 원금을 갚기 시작해야 될 텐데 지금 소상공인 부채 천조입니다. 이게 네, 진짜 네.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 뭐 큰 그림들도 있지만 가장 발등에 떨어진 불, 이 소상공인 부채를 네. 이 10월 금방 옵니다. 예, 여기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부터 가동을 하면 그러면 뭐 추경을 해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런 것들이 큰 그림이 오히려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네. 그거 하나 좀 먼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잭슨홀 미팅과 그 영향이 국제 금융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만기가 다 된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연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단위가 워낙 커진 만큼 정부 주도 또는 한국은행 등등만 이렇게 국한해서 볼 것이 아니라 민간, 특히 이제 시장 전문가분들과 함께 협업해서 공동으로 잘 대처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잭슨홀 미팅과 경제 역량에 대해서 분석해 주신 전문가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서는 최근 부동산발 위기론이 대두가 돼서 크게 위기감이 불러일으켜져 있는 중국 경제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고 이에 대해서 우리 경제 역량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